입니다. 대명률에 의하면 태장도유사라고 합니다. 태장도유사. 이게 근대 이전에 동양에서 얘기하는 형벌이에요.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은 사람 죽이는 거고, 아시는 거고, 유형은 유배 보내는 거죠. 3,000리 밖에. 도형은 지금으로 치면 강제노역 시키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굽고, 이런 거 하는 거. 장형은 이만한 장으로 치는 거고, 도형은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태형은 회초리로 때리는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법제였어요.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몸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혹하고 사람을 물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대형법에서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있고 또 이렇게 법으로 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태형령을 도입을 합니다. 조선 태형령을 도입합니다. 조선 태형령은 사람을 직접 때리는 거죠.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1901제 때부터 시작해서 192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3.1운동 때 폐지가 돼요. 너무나 악독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범죄적 결례에서 이 사람이, 경찰이 체포를 하죠. 아까 말한 대로 10에서 14일에서 10일 정도. 그 다음에 자기가 조사를 합니다. 고문을 해서. 그다음 자백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범죄적 결례에 의해서 즉시 재판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태형으로 결정나면 자기가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여기 나왔던 게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근로 순사, 경찰에 들어가면 병신대 나온다. 병신대 나온다. 소설 읽어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뭐 병신대 나온다. 나와서 하도 많이 맞아서 그때 뭐 이게 뼈가 뭐 잘 붙으라고 뭐 똥물을 먹었다. 이런 그 소설들이 나오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이렇게 했냐? 일본은 안 이랬죠.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에만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조선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일본인들한테는 적용이 없어요. 적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하는 데서 때리잖아요. 집행하는 데서 이제 때린단 말이에요. 때린다. 때리니까 어떻습니까? 때리는 게 합법적인 거예요. 사람 때리는 게, 고문하는 게. 그러니까 이 체포해서 때리는 것도 당연히 합법적이 되는 거죠. 얘는 체포해서 때리는 거는 형이 집행하는, 그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후에 때리나 이전에 때리나 때리는 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때리는 걸로 나타나 버립니다. 예. 일본은 본토는 아니랬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일본하고 관계에서는 차별을 받았다 이거예요. 차별을 받았다. 그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판사들 숫자가 적었다는 것, 검사 숫자도 적었다는 것. 변호인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변호인은. 물론 일본의 변호사들이 한국인을 위해서 변호한 분도 계세요. 후세 다츠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조선인의 그 영웅이라고 칭호가 되고 우리나라로부터 훈장도 받으셨어요. 2000년대 들어서서 후세 다츠지라는 분이 일본에 있는 사람도 그 노동자들이나 농민들도 많이 변호했지만 특히 조선인들을 많이 변호하셔가지고 일본인 그 변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으로부터 이렇게 훈장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변호인 중에서는 해방 이후에 많이 활동을 하는 뭐 김병로나 이인이나 허은 같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긴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줬죠. 그러나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 변호사들 숫자로는 도저히 이 많은 그것을 피해자 피고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런 치안기관, 소위 말하는 치안기관,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검속하고 체포하고 그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의 힘이 일본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누가 역할을 많이 하냐면 총독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총독이. 예, 총독이. 우리는 이제 총독이 있습니다. 애초에 총독의 목적은 조선의 치안을 잘 유지해서 조선으로부터 많은 곡물을 떼가는 거죠. 그게 산미정산 계획해서 이제 그 쌀을 많이 정산해서 군산항으로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보내는
그거부터 해서 나중에 30년대 들어가면은 조선에 있는 모든 물자를 다 끌고 모아서 전쟁하는 데 쓰는 그런 걸로 가게 됩니다.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니 해도 공정해야 되니까. 공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 잘라내야 되니까. 그러나 총독하고 관계에서도 이 판사는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판사는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법부의 독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판사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독립도 안 돼 있었어요. 판사도 다 말 듣는 거죠. 다 말 듣습니다. 그러나 판사, 총독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검사와 경찰. 그래서 총독의 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사법 시스템은 그러면 괜찮은 거였느냐? 일본의 사법 시스템은 그럼 괜찮은 거냐? 그럼 일본의 사법 시스템을 그냥 조선하고 똑같이 해줬더라면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식민지와 본토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후진적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는 선진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뒤떨어진 후진국으로서 급속히 근대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때죠. 그래서 일본도 급속도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쪽의 힘이 강한 쪽으로 시스템을 짜게 됩니다. 그게 피크로 올라가는 게 물론 이제 1930년대 일본이 군국주의가 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포도 노골화되면서 일본 파시즘이 되면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만 애초부터 이쪽의 힘이 강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독일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데 독일이 애초에 이런 사법 시스템을 만들 때는 독일이 또 유럽에서 또 후진국이었거든요. 유럽에서의 선진국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뒤떨어진 나라. 그러니까 독일이 급속도로 또 근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힘이 세야 되니까 검사와 경찰의 힘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경찰의 힘을 강화시켜 놓으니까 그거를 이어받은 일본은 더욱더 강화를 이제 이거를 검사와 경찰의 힘을 강화시키고 식민지 조선은 더욱더 강화를 시켜놔서 우리는 이제 아무런 이 피해자 피고인 즉 조선인민들이죠. 조선인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못 받으면서 그냥 판사 앞에 재판도 못 받고 검사 앞에 하소연도 못 하고 그냥 경찰한테 가서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또 적결하고 그 다음에 두드려 맞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